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강세영 작가님의 희한한 위로라는 책입니다. 겨우 한 곱이 넘어온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는 그 수많은 하루하루를 다들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어제는 조금 우울했지만 오늘은 또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강세영 작가의 위로, 희한한 위로. 6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강세영 작가는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나를 의심한다 등의 책을 통해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가슴 먹먹한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제법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그녀는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찾기 위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쓴 글들은 오히려 각자의 역량껏 이미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한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어떻게든 애를 써 일어나려 할 때 누군가 다시 짓눌러 주저앉히는 것 같은 삶. 그때 작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친구의 농담 앞에서, 낯선 이의 무심한 배려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은 영화 앞에서 울고 웃고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작정하고 내뱉어진 의도된 말에서보다는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시라는 단순 명료한 깨우침에 그녀는 슬럼프와 위기가 찾아온 이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진 못해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작은 책을 놓아둡니다. 희한한 위로라는 작은 책을. 이 책이 여러분의 위로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지만 두 가지의 위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짧은 글 속에서도 여러분께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희한한 위로. 다 잘 될 거야. 이 말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말에 한 번도 안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도리어 조금 상처가 됐던 적은 있었다. 지금 내 말 다 들었어? 대충 듣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려서 어쩐지 좀 억울했달까? 내가 그동안 너의 얘기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들어줬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다 잘 될 거야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거니? 어쩌면 내가 삐뚤어진 걸 수도 있고 지나치게 세상에 찌든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삶을 겪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잘 될 거야. 그 말만으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나 또한 그 말을 쉬이 입에 담기 힘들었다. 어쩌면 그런 나로 인해 누군가는 또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의 걱정이 마법처럼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는 생각에 쉬이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위로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친구야. 도리어 그 말은 나를 위안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그러니 글을 쓸 때도 나는 그렇게 해맑고 건강한 말들만 늘어놓는 건 어쩐지 낯이 간지러웠다. 라디오 작가 시절, 라디오라는 매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원고를 쓴다고 썼는데도 무턱대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힘들었다. 그래서 라디오 시절에 원고들을 묶어서 발표했던 나의 첫 책,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를 읽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기했다. 오히려 힘든 얘기, 아픈 얘기가 더 많으면 많았지. 그 어디에도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 책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였다. 작가 코스프레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을 정도로 그 책에서 나는 글 쓰는 삶이 내게는 참 힘들다는 얘기를 잔뜩 늘어놓았는데도 많은 작가 지망생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심지어 그 책을 읽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작가의 꿈을 다시 키우게 됐다는 독자도, 실제로 책을 내고 진짜 작가가 됐다며 자신의 책을 보내준 독자도 있었다. 나의 의도는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또한 참 희한하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곤 했던 것 같다. 너무도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와 함께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앞에선 베베 꼬인 심보를 보이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농담처럼 툭 내뱉어진 친구의 말에서 오히려 위로받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무심한 작은 배려 하나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기나 하고 싶어서 틀어놓은 코미디 영화가 뜬금없이 날 감동시키기도 했다. 어쩌면 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작정하고 내뱉어진 의도된 말에서보다는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위로를 발견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 순간 그 위로가 너무 필요해서.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타고난 기질은 의심이 많고 삐뚤어져서 다 잘 될 거야처럼 너무 쉬운 발견에는 흥미를 못 느낀 채 엉뚱한 곳을 두리번 두리번. 어쩌면 이 책은 그렇게 내가 두리번거리다 발견한 희한한 위로들에 대한 모음집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당신을 위로하겠다고 쓴 글은 아니다. 위로라는 건 애당초 작정하고 덤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나를 위한 위로일 뿐이니까. 그저 이렇게 발견한 나의 위로들이 당신의 위로를 발견하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영 씨 몸 안에 그 인자가 있어요.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희한하게 나는 안심이 됐다. 나도 모르게 조금 미소 지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진심으로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달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듯 무척이나 오랜만에 마음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기분마저 들었다. 그 말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의 그 말은 내가 희귀병 유전인자를 가진 환자라는 뜻이었는데도 말이다. 어려서부터도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저 남들보다 조금 작고 자주 앓는 타고난 체력이 미달인,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철마다 감기에
알레르기 비염에, 장염에, 심지어 1년에 한두 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응급실까지. 아프다는 건 꽤나 번잡하고 귀찮은 일인데 그때마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을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10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약하고 느린 나와 함께 20분에 걸쳐 천천히 걸어주는 친구에게 미안했다. 원래 느리기도 하지만 입이 자주 헐어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나와 함께 덜 매운 음식으로 식사를 해주는, 본인의 식사가 끝나고도 내가 다 먹기를 기다려주는 동행들에게도 미안했다. 20대 초반 라디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회의 중에 코를 훌쩍거리는 나에게 어떤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아파? 그날 나는 회의도 다 했고 내 분량의 원고도 다 썼고 방송도 무탈하게 마치고 뒷정리까지 다 한 다음 퇴근했지만, 그리고 병원에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엔 묘한 죄책감이 일었다. 아파서 미안해요.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남들보다 그저 조금 약한 정도였기에 일상생활에 대단히 큰 불편함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조금 번잡하고 귀찮고 미안한 정도. 좀 쉬고 잘 먹고 잘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괜찮아지지 않았다. 그즘 나는 몇 년 동안 계속된 라디오 반프로 생활로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 어떤 한의원에서 이대로 계속 살면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라는 말까지 듣고 난 후 라디오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그러니 매일매일 마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새벽에 퇴근해 많이 자야 하루에 서너 시간이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괜찮아지지가 않았다. 입이 한 번 헐면 2개, 3개 끝도 없이 늘어나 온 입안이 너덜너덜, 밥도 못 먹고 말도 할 수 없는 정도를 지나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는 날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똑같은 말만 들었다. 요즘 일이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금세 또 헐고 나아지진 않고, 그러니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내가 또 뭘 잘못한 걸까? 한 번은 큰 종합병원에 갔는데도 의사는 너무 심드렁한 표정으로 입 말고 다른 데 허는 데는 없죠? 그럼 뭐 베제트도 아니고 크론도 아니고 동양 사람 중에 입 자주 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피검사 정도만 하고 나를 돌려보냈다. 어쩐지 자기 관리도 잘 못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종합병원까지 찾아온 꾀병 환자가 된 듯한 기분에 나는 또 괜히 미안해졌다. 바쁜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언젠가부턴 내 자신에 대한 의심마저 생겨났다. 나는 사실 되게 못된 애인가 보다. 내가 아픈 이유는 스트레스가 다라니 결국 화병이란 얘긴가? 나는 사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다. 참아서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화가 잘 안 난다. 내가 좀 억울한가 싶다가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드물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런데 나는 또 아프다. 스트레스 때문이란다. 나는 사실 살짝만 건드려도 화가 버럭버럭 나는 진짜 못된 애인데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고 있었나? 안에선 화가 계속 쌓이고 있었나? 그 화가 올라와 내가 지금 아픈 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런 자괴감까지 들곤 했다. 그런데 아니었단다. 거의 6, 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다. 세영 씨 몸 안에 그 인자가 있어요. 내 머릿속 번역기를 돌리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 몸 안에는 HLA B51이라는 유전인자가 있었다. 베체트 환자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유전인자. 그렇게 나는 희귀질환의 일종인 베체트 환자가 됐다. 실은 구내염이 아닌 다른 증상 때문에 수소문에 찾아간 병원이었는데 심지어 나는 6년 전 모 종합병원에서 베체트도 아니고 크론도 아니고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못돼서 혹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아픈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단다. 태어날 때 이미 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단다. 어렸을 땐 주로 면역력이 낮은 정도이고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병하는 병인데 그 시작은 보통 구내염이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주는 위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기뻤다. 어쩌면 나는 마음에도 꽤나 상처를 받아왔던 모양이다. 이만한 스트레스도 못 견디고 병이 나면 이 험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는 더 노력해야 했다. 그냥 사는 것도 벅찬데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자꾸만 늘어갔다. 배는 고픈데 시간이 없어 컵라면에 물을 부으면서도 일은 많은데 자꾸 눈이 감겨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커피 좀 줄여, 일 좀 줄여, 운동해야지, 좀 일찍 일찍 자고 마음도 좀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해봐. 스트레스 덜 받게 내가 노력해야지. 나의 통증은 나의 노력 부족에서 온 건 줄만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네가 덜 노력해서 나쁜 게 아니야. 완치가 없는 병이고 치료약은 아직 없고 증상을 좀 억제하는 약만 있어서 여전히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지금도 어김없이 통증은 찾아오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다. 약 덕분에 끝 간데 없이 아픈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훨씬 덜어진 기분. 오롯이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위안.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역량껏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삶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픈 게 좋은 사람, 힘든 게 좋은 사람이 정말 있긴 할까? 이미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 서로에게 노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의미한 일인지 이제는 나도 좀 알 것 같다. 안 그래도 아픈데 이게 다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아픈 거고 안 그래도 힘든데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거라니. 노력, 그 말이 주는 무력감, 자괴감, 그리고 상처를 안다. 그래서 나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도 기뻤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이 긴 글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0만 개의 구름방울. 생각이 너무 많은 날에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 할 말이 너무 많은 날에도 글은 잘 써지지 않는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너무 많은 단어들, 내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고 있는 단어들 중에 무엇을 먼저 골라야 할지, 무엇을 먼저 집어야 할지, 손을 뻗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느라 거실을 벌써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운동이랍시고 책상 앞에서 일어나 거실을 뱅뱅 돌며 한참이나 단어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창밖 세상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비는 안 오고 잔뜩 흐리기만 한 뿌연 하늘. 한바탕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좋으련만. 내 머릿속에서도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머릿속에 온통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단어들이 좀처럼 뭉쳐지지 않을 때 글을 쓴다는 것 또한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구름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비를 만들듯 글을 쓴다는 것 또한 수많은 단어들과 생각들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 단단하게 다져 한 문장, 한 단락, 한 챕터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구름방울들이 모여야 비가 될까? 책상으로 돌아와 한참을 찾아보다가 괜한 짓을 시작한 것 같다는 기분이 엄습해왔다. 답을 알고 나자 머릿속이 개운해지기는커녕 어쩐지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기 때문이었다. 0.2mm는 이슬비의 가장 작은 크기였다. 그보다 작은 구름방울은 낙하하면서 다시 증발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빗방울이 될 수 없었다. 굵은 빗줄기, 한바탕 소나기도 아닌 에게 싶을 만큼 시시한 이슬비. 그 이슬비에 아주 작은 빗방울 하나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작은 빗방울 하나를 만드는데도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필요했으니까. 까만 아스팔트 위로 뚝 떨어진 빗방울 하나. 나뭇잎 위로 뚝 떨어진 빗방울 하나. 손바닥 위로 뚝 떨어진 빗방울 하나. 그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수없이 흩어졌다, 모아졌다를 반복하다 어느 순간 비로소 서로를 단단하게 끌어안아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 어쩐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사람들이 제법 많은 술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쪽을 봐도 고개를 돌려 저쪽을 봐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시지 않아 집에 오는 길 내가 아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운 친구부터 조금씩 반경을 넓혀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봤다. 그럼에도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상처 하나 없는 사람, 힘듦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돈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는 친구, 돈은 있지만 건강이 문제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계가 그렇게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친구. 나는 다 괜찮아도 아이가, 남편이, 부모님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 머릿속의 물음표는 자꾸만 늘어갔다.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뒤척거리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일을 하다가도 문득 답이 없는 문제 속에 갇힌 듯 자꾸만 내쉬어지는 그 한숨을 겨우 한 곱이 넘어온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는 그 수많은 하루하루를 다들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때 또한 그 생각의 끝에서 나는 조금 숙연해지고 말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자신의 삶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대견하고 기특해서
그 모두의 하루하루가, 그 모든 이들의 삶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저 나의 아주 작은 개인적인 투덜거림에서 시작된 생각일 뿐이었다. 수없이 흩어져 있는 작은 생각들과 단어들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아보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들 또한 비가 왔었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이슬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조금 투덜거려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떤지 나는 조금 숙연해지고 말았다. 그 작은 이슬방울조차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 이 시시해 보이는 이슬방울 하나에도 수많은 시간들이 담겨 있었으니까. 10만 개의 구름방울 하나하나가 수없이 흩어졌다 모아졌다를 반복해온 그 수많은 지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만 느껴졌던 수많은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삶이 되는 것처럼 이름 모를 풀 위에 맺힌 그 작은 이슬방울조차 쉬운 게 아니었다. 어쩐지 그 작은 이슬방울 하나하나에도 응원을 보내고 싶어졌다. 일을 하다 문득, 길을 걷다 문득, 나의 하루가 한없이 작게,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내쉬어지는 당신의 모든 시간에도 응원을 보내고 싶어졌다. 버티듯 힘을 모아 애써 쌓아온 당신의 하루하루가 당신의 삶이 이미 기적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졌다. 그래야 나 또한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응원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어 돌아와 나 또한 한 발 한 발, 한 글자 한 글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